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현 우리 정치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분 하면은 안철수 대표님을 꼽거든요. 근데 그 위기는 위기지만 그 해법 또한 국민들한테 지금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래가 있어야 오늘 힘들더라도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복잡한 구호도 필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그 구호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통합이 되고 뭉치고 앞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 그걸로 해서 우리가 IMF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정부에서 미래를 향한 그런 비전들 그런 것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비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경제 상황을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패권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미국이 이 과학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다 보면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무기로 핵무기를 누가 먼저 많이 만드느냐 이걸로 싸우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런 공급망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걸로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초격차 기술들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격차 기술들이라는 게 뭐냐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작을 때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진 초격차를 유지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초격차 기술의 뜻이거든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20년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우리를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과학기술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좋은 예가 대만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세계 제1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워낙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이 아마 대만을 보호하려고 될 겁니다. 즉 대만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이게 안보까지도 보장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은 길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고 있고 옛날에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이 패권 국가였다면 지금은 과학 기술력이 있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된다. 그러면 그런 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길은 과학 기술 중심 국가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과학 기술 중심 국가 될 수 있는가? 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게 네. 좀, 예.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20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초격차 과학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 말로는 3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거의 이제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후보군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 현재 세계 1위 군에 속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격차 1위는 아닌 예. 그런 분야들을 찾으면 되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디스플레이. 예. 우리가 저 디지털 TV 같은 것들을 보시면 요즘 뭐 OLED라든지 예, 예. 이제는 투명 OLED까지도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초격차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2000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아. 네 번째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긴 하지만 수소 산업입니다. 예. 다섯 번째가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백신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백신을 자체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이런 바이오 산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반도체 분야 중에서 AI 반도체라고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아. 이 반도체 분야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먹고 살았죠. 근데 사실은 더 큰 3분의 2 덩어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그 중에서 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우리가 지금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저 잘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합니다만 그 분야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좋은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설계만 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영어로 팹리스 회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도 가보고 또 제 지역구인 판교에도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기술은 아니지만 K 컨텐츠. 아, 컨텐츠. 저는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이제는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뭐 저 아카데미상까지 이렇게 받는 이런 실력을 보면 삼성전자 정도 크기가 되는 커다란 컨텐츠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컨텐츠 대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디즈니입니다. 예, 예. 디즈니가 원래는 애들 만화 영화 만들던 회사인데요. 그렇죠.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를 만든 마벨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 산업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산업이거든요. 예. 즉, 증권 투자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특성이 다른 몇 가지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몇 개는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그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인 것처럼 컨텐츠도 보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튜디오들을 여러 개를 확보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건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스튜디오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게 어떤 형태로든 모여가지고 이런 컨텐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더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 입국 우리 어릴 예, 때 그게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기초과학 분야가 우리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과학에 대해서 그동안 이전 정권이 좀 중점적으로 그걸 안 해왔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약간 더 좀 가혹하게 말을 하자면 예. 우리는 과학에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 또 과학이라고 하면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쪽은 보통 보면은 남들이 이미 해놓은 거를 베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만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려면 남들이 안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그 기본이 기초과학입니다. 예. 과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는 제대로 된 그 투자 또 제대로 된 제도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융합 과학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 초창기에 이 세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분야를 나눴습니다. 물리 분야, 화학 분야, 수학 분야 이렇게 하나의 세상이지만 어쨌든 분야를 나눠서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많이 밝혀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분야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눈 분야 사이, 그러니까 경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융합과학이거든요. 예. 그게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술들이 동시에 막 여러 군데에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바이오 산업이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고 이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형태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화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예. 백신이 보통은 바이오 산업 쪽 아닙니까? 근데 이 모더나 백신, 화이저 백신이 만들어진 거는 융합과학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금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 mRNA 백신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거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부서져 버리니까 이걸 뭐 사람 몸에 주사한다고 한들 부서져 버린 다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주로 반도체를 하는 이 나노 기술자들이 이거를 보고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실험할 때 많이 쓰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이 나노 기술자들이 실험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걸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 LNP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mRNA가 잘 부서진다고 하는데 저기다가 자기들이 쓰는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이렇게 둘러싸이면 그러면 안 부서지고 잘 보존돼 가지고 이걸 쓸 수 있을 거라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노 기술과 이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바로 이 우리가 맡고 있는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은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찾고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앞서갈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또 비판할 때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익히 들은 이야기가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 보궐선거다 보니까 당시에. 그래서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어요, 직접. 그런데 지금 윤 정부에서 국정 비전이 안 보인다라는 이 문제 제기가 많거든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일 섭섭해할 분이 우리 안철수 대표님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발표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이 흐름,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비전은 단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 그럼 그때도 강조했던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그걸 본인의 국정 비전으로 하셔야죠. 결정권은 인수위원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저는 희망사항으로는 지금 그 도어 스태핑을 이제 6개월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리뷰를 해서 그것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어떤 정식의 기자회견. 사실 6개월 동안 기자회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막 정리된 것을 말씀을 하셔서 온 국민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외통위원이십니다, 국회에.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전에는 그 외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방 말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무게 중심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미국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우리 현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거는 이 어떻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예.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이게 외교를 잘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외교라는 것의 가장 중심은 국익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과 동맹이니까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제일 고민되는 게 그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그런 피해라든지 또 반도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네. 대한 견제들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특허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의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버리면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표준이라든지 기술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중국의 그 60%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다변화해 나가면서 서서히 연착륙을 해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이하의 기술, 이하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허용을 하니까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 기업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부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관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다른 나라들에서 회담하자고 오면 전부 다 회담 주제들이 과학기술밖에 없답니다. 백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하니까 막 그 전문가들이 정말로 필요하대요. 사실 거기에다가 요즘 보면 미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0명을 신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처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외교,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하드 파워에 기반한 외교들이었거든요. 주로 주제가 국방과, 그러니까 안보와 그 다음에 경제 쪽,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문화, 환경, 과학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을 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정확하게 국익에 부합이 되고 그런 외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미국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뭐 전 세계적인 경향이니까요. 그 한편으로는 그 북의 미사일 무력 도발이 예. 뭐 그 전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도로 뭐 50회, 80발 뭐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은 또 한때는 우리 전쟁은 끝났다 이랬는데 요즘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주 관심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대결, 그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쪽이 주 관심사입니다. 예전에 가장 관심사였던 중동도 이제는 그 순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 그 생션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봉쇄 차단 정책이 오래 가다 보니까 버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아마도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와 어떤 뭐 협상을 하든지 뭐를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아마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예, 그런 뭐 해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중국의 말을 지금 듣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시위의 메시지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용하게 있다 보면 관심에도 멀어지고 갈수록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타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에서 보면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마당을 포함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에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관심을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북한이 좀 절박한 상황이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속된 표현으로 대형 사고를 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한미 그 동맹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중국도 포함되죠,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한 관리를 뒤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문인지 모르겠는데 도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도발의 가능성도 사실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발을 하면은 저기는 사실은 거의 붕괴 수준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과연 도발을 할까? 사실 확률은 낮지만 여전히 그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박하게 뭐 무슨 쥐가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도 핥힌다든 그런 말처럼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박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미사일만 쏘고 있고 ICBM 하고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물리적인 화력 이런 군사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쉬운데 또 하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사이버 전투 능력입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사이버 전투 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불행하게도 전부 우리나라 접경에 있는 나라들이어서 우리가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인수위원장 때 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공약을 하시지는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전체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 101번에다가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키워야 된다고 국정과제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엔 없었는데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게 미래를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래 전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으로는 재래식인 그런 무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미래 전쟁의 모습일 텐데 그래서도 더욱더 이런 사이버 안보 방어 능력 또는 뭐 사이버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투자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